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교재 제5절 기온 역전의 종류 및 안정도에 따른 연기 모양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의 기온 역전입니다. 자, 우리가 기온 역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온이라는 게 뭐죠? 온도가 기온이죠. 그래서 역전이라는 것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 상태의 정상 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 대기에서는 고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온도가 하강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정상 대기다. 비정상 대기라고 하면 고도가 증가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되죠? 상승하겠죠. 비정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반대가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온도가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반대가 됐다고 해서 기온 역전. 그래서 이 기온 역전이라는 것은 대기오염이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온 역전과 대기오염은 항상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역전의 종류, 대기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역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접지역전, 다시 말해서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이 접지역전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일어나는 역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표에서 일어나는 접지역전의 종류는 복사성 역전과 이류 역전이 있습니다. 복사성 역전 같은 경우에서는 태양의 복사열에 의해서 지표면 냉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성 역전과 방사성 역전이라고 하고, 반면에 이류성 역전이 있죠. 그 다음 공중 역전은 침광성 역전. 침광성 역전이라는 것은 고기압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역전이죠. 그리고 전선선 역전, 해풍 역전, 난류성 역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접지 역전과 공중 역전은 반드시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접지 역전의 가장 대표적인 역전이 복사성 역전, 그리고 공중 역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침광성 역전이에요. 그러면 복사성 역전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복사성 역전 또는 방사성 역전이라고 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주로 겨울철 맑은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대는 밤에서 이른 새벽까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역전의 형태는 런던 서머그가 됩니다. 그래서 런던 서머그가 복사성 역전에 의해서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과단열 그래프가 이루어졌어요. 과단열이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부는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서 서서히 안정도가 역전의 그래프가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역전의 그래프가 길어지니까 아래쪽에는 역전, 위쪽에는 과단열 형태가 되어서 복사성 역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네 번째 보면 침광성 역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침광성 역전이라는 것은 고기압 중심부, 침광형 바람이 분다고 해서 고기압 중심부에서 일어나요. 자, 그리고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서머그에서 발생했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 서머그 같은 경우에서는 복사성 역전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역전해 보면 지금 C와 D 구간이 역전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A와 B 구간이 역전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A와 B 구간은 아래쪽으로 있으면 있을수록 지표라거든요. 그래서 지표 쪽에서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A하고 B는 복사성 역전입니다. 자, 반면에 C하고 D는 공중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침광성 역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A하고 B는 런던 서머그, C하고 D는 우리가 LA 서머그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4번 문제 보시면 복사역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복사역전입니다. 복사역전은 공중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공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표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무는 맑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에 강하게 형성된다. 맞습니다. 다음은 복사역전이 형성될 경우에 대기오염 물질의 수직이동, 확산이 어렵게 된다.
라반이 해가 지면서부터 열 복사에 의한 지표면의 냉각이 시작되므로 복사역전이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복사역전에 대한 설명이 틀린 내용은 가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연기의 대기 안정도에 따른 연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연기 모양을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안정도를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과단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안정도에서는 과단열이 있고 역전이 있어요. 그럼 과단열이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단열이라는 내용과 같은 거는 매우 불안정해요. 매우 불안정은 바람이 많이 분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역전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우 안정한 상태예요. 대교임이 일어나는 형태는 역전, 대교임이 일어나지 않는 형태는 과단열. 그래서 역전이 일어난 구간으로는 연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반면에 과단열이 이루어진 구간에서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연기가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과단열 쪽으로 바람이 흘러가고 역전 쪽으로는 바람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안정도를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따라서 루핑형이라고 하면 환상형, 파상형, 루핑형이라고 하는데 과단열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안정도는 과단열이라고 했으니까 매우 불안정. 굴뚝 이렇게 했어요. 매우 불안정이라는 것은 바람이 강하게 자기 마음대로 분다는 소리죠. 불안정하게 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루핑형, 환상형 이런 말을 쓰게 되고, 그리고 지표의 농도가 최대라는 것은 이렇게 지표의 농도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보통 지표의 농도가 최대면 대기오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대기오염이 일어나지 않느냐? 지표 농도가 최대가 된다 하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형성돼 주니까 언제든지 다시 아래쪽에 있는 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오염물질이 떨어진 형태 자체가 지속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오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기 안정도에 따른 연기 모양은 안정도만 정확하게 외우세요. 그래서 연기의 모양과 안정도만 외워놓으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모든 문제를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펜닝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펜닝형에 보시게 되면 펜닝형이라는 거 외웁니다. 펜닝형이 부채형이에요. 반면에 안정도는 전체가 여러분들 어떤 형태냐면 강한 역전이에요. 그래서 전체라는 것은 우리가 상층, 하층 구별할 수 있는 전체, 안정이니까 바람이 안 불죠. 그래서 바람이 안 분다는 소리는 끝이 이렇게 모아진다는 소리죠. 따라서 펜닝형. 그리고 3번에 보면 원추형입니다. 자, 컨닝형이라는 원추형은 안정도가 전체가 중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가 중립이니까 여러분들 바람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원추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옆으로 쭉 흩어서 흘러가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로프팅형이라고 하면, 자, 로프팅형을 다른 말로 지붕형이나 상승형으로 하는데 안정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졌느냐 하면 고공과 지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공에는 과단열, 다시 말해서 매우 불안정. 매우 불안정이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분다. 자, 그리고 지표는 역전. 역전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뭐를 표시를 하느냐면 역전 표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역전 쪽으로는 바람이 안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전 표시, 지표 쪽으로 역전이 형성되고 있어요. 역전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연기는 어디로 흘러가는 거죠? 과단열이 이루어진 고공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프팅형 또는 상승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표와 고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기의 모양을 나타냈을 때 아래쪽을 지표, 위쪽을 고공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 5번에서는 퓨미게이션, 훈정형입니다. 그래서 훈청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훈정형이라고 많이 쓰니까 이 내용을 훈정형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퓨미게이션은 훈정형이에요. 안정도를 나타내 봤을 때 고공은 역전,
지표는 과단열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연기가 흘러간다는 거죠? 불안정, 과단열 쪽으로 연기가 흘러가니까 고공은 안정이니까 위쪽으로는 못 가죠. 그럼 연기가 아래쪽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역전을 먼저 표기하세요. 역전이라는 것은 고공이 역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연기는 어디로 가는 거죠? 과단열이 형성되고 있는 아래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형태를 우리가 훈정형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따라서 연기의 모양과 안정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래핑을 보시게 되면 트래핑을 우리가 구속형이라고 합니다. 트래핑은 구속형인데 안정도를 보면 고공은 침강성 역전, 지표는 복사성 역전이에요. 그래서 연기의 모양을 나타냈을 때 고공에서도 역전이 일어나 있고 지표에서도 역전이 일어나 있어요. 이렇게 역전을 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공에서 일어나는 역전은 침강성 역전. 그리고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은 복사성 역전. 그럼 연기는 어디로 가야 되죠? 침강성 역전과 복사성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중간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구속형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기의 모양과 안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역전이 형성되어 있는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위아래만 찾을 수 있으면 연기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죠. 예제 25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굴뚝 연기의 모양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대기의 상태가 하층부는 불안정. 불안정이라는 것은 과단열. 그리고 상층부에서는 안정. 안정이라는 것은 역전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를 표시해야 되죠? 역전을 표시해야 되죠. 상층부의 역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층부에서는 어떻게? 하층부에서는 과단열. 그럼 연기가 위쪽으로 못 가고 어디로 내려가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훈정형이라고 하니까 정답은 바로 답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시면 상층부에서 불안정하고 상층부에서 불안정하고 불안정이라는 것은 과단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층부에서는 안정하고 안정이라는 것은 역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안정한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하층부에 있어요. 아래쪽에서 안정. 안정이라는 것은 역전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연기는 어디로 가야 되죠? 아래쪽으로 못 가니까 위쪽으로 갑니다. 과단열 쪽으로. 따라서 상승형의 그래프를 나타내야 되니까 답은이 정답. 쉽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효 굴뚝 높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효 굴뚝 높이라는 것은 우리가 높이 중에서 높아질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유효 굴뚝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를 정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연기가 가장 위쪽, 그래서 연기의 상단, 연기의 가장 아래쪽, 그래서 연기의 하단이라고 합니다. 상단과 하단을 2로 나눠요. 그래서 연기의 중심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굴뚝의 높이를 정했을 때는 연기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굴뚝 높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굴뚝이 나타내는 실제 높이, 그리고 델타 H라는 것은 연기가 상승한 높이. 그래서 H와 델타 H를 H2로 표기를 해서 H2를 유효 굴뚝 높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에 보시면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수록 유효 굴뚝 높이는 증가한다. 지금 유효 굴뚝 높이를 증가시키려고 해요. 그럼 유효 굴뚝 높이를 증가시키려고 하면 이렇게 빨리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기가스의 속도가 커야 됩니다. 그럼 배기가스가 속도가 크려고 하면 배기가스의 온도가 어때야 되느냐 하면 높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평풍속, 옆으로 지나가는 바람이 어때야 되죠? 작아야 돼요. 그리고 배출되는 가스량, 많이 빠져나가야 되겠죠. 배출되는 가스량은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토출구의 직경이에요. 토출구의 직경이라는 것은 연기가 빠져나가는 직경입니다. 그래서 토출구의 직경은 작으면 작을수록 유효 굴뚝 높이는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연돌의 실제 높이와 연기의 상승 높이를 우리가
유효굴뚝 높이라고 그러죠. 실제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H. 자, 그리고 연기의 상승고를 델타 H.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H라는 유효굴뚝 높이라고 해요. 그래서 5번을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효굴뚝 높이의 계산식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림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경우로서 연기의 상승고. 연기의 상승고라는 것은 연기가 높아질 수 있는 높이죠. 따라서 델타 H는 1.5 곱하기 U분의 VS 곱하기 D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델타 H라는 것은 연기의 상승고, VS라는 것은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 U라는 것은 풍속, 그리고 D라는 것은 직경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델타 H를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굴뚝 높이를 더해서 유효 굴뚝 높이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 돼요. 자, 그리고 제6절 대기오염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이 내용들은 대기오염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현상들이 아니에요. 대신에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곳에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이 조금 더 가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구온난화 현상 또는 온실 효과라고 그랬어요.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는 것은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죠. 그럼 왜 온도가 상승을 하느냐? 우리가 태양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가스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태양의 적외선을 흡수하게 되면 내 몸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내 몸의 온도가 높아지는 가스들이 많이 존재하는 곳일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 구별을 합시다. 뭐를 구별을 하느냐면 자, 지금 온실가스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염물질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오염물질을 형성하는 것은 광화학 소모고예요. 이제 광화학 반응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온실가스에는 적외선이 참여를 합니다. 반면에 오염물질을 형성하는 광화학 반응에서는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 참여한다는 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온도가 상승되는 온실가스는 적외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오염물질, 2차성 오염물질을 형성하는 광화학 반응은 여러분들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 참여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온실가스에 대한 설명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양에 적외선이 있어요. 이 적외선이 단파, 짧은 파장이라는 단파와 긴 파장이라는 장파가 있는데 장파와 단파를 지표까지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표에 도달한 값을 비교해보면 76%의 단파는 도착을 하고, 그리고 5%의 장파가 도착을 하는 반면에 95%의 장파와 24%의 단파는 반사를 해요. 그래서 단파는 흡수성이 뛰어나고 장파는 반사가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76%의 장파는 지표에 도달하게 되면 전부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일방적인 태양 복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단파는 태양 복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도달한 5%는 다시 반사를 해서 CO2나 H2나 구름청에 가서 다시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구 재복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구 재복사에 참여하는 것은 장파가 지구 재복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지표가 가지고 있던 CO2가 증가를 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 전체층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온실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온실 효과라는 것은 자동차와 공장에서 뿜어내는 가스가 대기권을 덮어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대기오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쌍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CO2가 이산화탄소입니다.
H2O. H2가 물, 수증기죠. 자, 그리고 대기 중에서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의 기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도시 지역에서 오존의 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가스는 CO2. CO2라는 게 이산화탄소, CH4, CH4는 메탄가스입니다. 그리고 CFC, CFC11 또는 CFC12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CFC 가스라는 것은 프리온 가스를 우리가 CFC 가스라고 이야기하죠. 자, 먼저 예제 27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온실가스의 주 원인 물질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온실가스의 주 원인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실가스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물질. 그래서 온실가스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물질은 CO2, 이산화탄소로 5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산화탄소, CO2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온실효과 및 온난화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틀린 것을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가번의 교토의 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이다. 나번에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로서는 CO2, 이산화탄소, CH4, 메탄가스, N2O, 일산화이질소 또는 아산화질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CO2는 바닷물에 잘 녹기 때문에 현재 해양은 대기가 함유하는 CO2의 약 60배 정도를 함유하고 있다. 라번에 대기 중의 CO2는 태양광선 중에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실효과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핵심은 온실가스입니다. 그죠? 온실효과니까. 그럼 온실가스가 CO2란 말이에요. 그럼 온실가스라는 것은 태양의 어떤 파장을 흡수하죠?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을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 그래서 제가 온실가스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해 준 것처럼 오염물질을 형성하는 광화학 반응은 자외선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에 참여하는 빛은 적외선이다. 따라서 자외선과 적외선을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구온난화 기여도. 다시 말해서 온실효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CO2라는 거. 기여도가 50% 이상은 CO2, 탄산가스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온난화 지수. 지구온난화 지수를 GWP라고 그래요. 그래서 GWP의 기준물질은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예요. 그럼 기준물질이 되니까 가장 작은 GWP를 가집니다. 얼마를 가지느냐면 1.0을 가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지구온난화 지수가 되는 GWP의 값이 가장 큰 물질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물질은 여러분들 육불화황. 그래서 육불화황이라는 것은 불소가 6개, 황. 그래서 SF6을 육불화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로 가지느냐면 23,900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진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열섬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아열대성 효과라고 그러죠. 자, 일어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는 주로 밤에 일어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자, 그래서 지금 대도시에서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 의해서 뭐의 방출량이 많으냐면 열의 방출량이 많아요. 그래서 열 방출량이 증가를 해서 도심지가 고온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열섬 효과다 이렇게 나타내겠죠. 자, 내용을 보면 열섬 효과의 정의에서 1번으로 나오든 아니면 2번으로 나오든 두 개 중에 한 개가 나와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냐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내용을 다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되죠. 대도시에서 열 방출량이 많은 데 비해서, 그래서 열 방출량이 여기서는 가장 핵심입니다. 열 방출량이 많은 데 비해서 외부로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외부로 확산이 안 되느냐면 바람이라는 것은 온도가 낮은 쪽에서 형성되어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대도시에서는 열 방출량이 많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바람이 형성이 안 되니까 정체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는 거죠. 따라서 시내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높게 되면서 비가 많이 오게 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섬 효과 또는 아열대성 효과라 한다.
그 다음 2번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 중에서 도시지역,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도시라는 대도시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도시 지역의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가스, 그래서 온도가 높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고온의 가스와 냉난방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더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주변의 찬 공기가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서 거대한 지붕을 만드는 현상. 그래서 1번에 관계되는 설명이나 2번에 관계되는 설명은 가장 핵심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열 방출량이 많기 때문에 또는 고온에서 형성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섬 현상이나 아열대성 효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섬 효과의 특징에 보시면 교외 지역에 비해서 도시 중심 지역에서 고온의 공기층을 형성하게 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시 중심 지역에서 일어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고온의 열이 형성되어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도시 지역에서 풍속은 교외 지역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5에서 30% 감소되면서 대기오염 물질이 연결력으로 작용해서 운량과 강우량의 증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운량이라는 것은 구름, 강우량이라는 것은 비를 뜻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의 인구 집중에 따른 인공열 발생의 운량과 강우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공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열섬 현상이 생길 경우에 강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오염물질은 도시 상공에 머물게 되어서 축적돼서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그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도시에서 계속 고온이 유지되는 열섬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예제 29번에 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 중에서 도시 지역의 공장이나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가스와 냉난방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더운 공기가 상승하면서 주변의 찬 공기가 도시로 유입되어서 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거대한 지붕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대한 지붕이고 그리고 도시 지역이 중심이 되고 고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열섬 현상이나 아열대성 효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나번입니다. 그리고 3번 산성비예요. 산성비라는 것은 산성의 물질이 비수독에 녹아있는 것을 산성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의해보면 산성우, 산성비라는 것은 대기 중에 CO2, CO2라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왜 CO2라는 물질을 기준을 잡았느냐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가 5.0으로 약산성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CO2와 평형을 이룬 정류수에 우리가 pH의 정확한 수치는 5.6입니다. 그래서 5.6 이하의 pH를 나타내는 강수를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산성비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산성의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산성의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황산화물 중에서 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중에서 질산가스, 그리고 HCl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특징으로는 독일에서 발생한 슈바르츠왈트 검은 숲이라고 나타내요. 그 숲이 검다는 소리는 벌써 나무가 죽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외부의 요인이 크니까 산성비에 대한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고사 현상은 산성비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이다. 그리고 산성비에 의한 피해로는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 같은 유적의 부식 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문화재 중에서 실내에 있는 문화재보다는 실외에 있는 문화재들이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산성비에 관련된 국제협약으로는 헬싱키 의정서, 소피아 의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우의 산성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아황산가스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30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에서 산성비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독일에서 발생한 슈바르츠왈트 검은 숲이라는 뜻의 고사 현상은 산성비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이다. 다음에 바젤 협약은 산성비 방지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 협약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에서 바젤 협약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바젤 협약이라는 것은 폐기물에 관한 국가 간의 이동을 규제를 한 것을 바젤 협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풀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바젤 협약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협약입니다. 다음으로 산성비에 의한 피해로는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유적의 부식 등이 있다.
라면의 산성비의 원인 물질로서는 H2SO4, HCl, HNO3 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H2SO4라는 황산가스, HCl은 염산가스, HNO3라는 것은 질산가스를 의미를 합니다. 4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4번에 보면 라니냐 현상입니다. 자, 라니냐 현상은 스페인어로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아이고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며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어서 찬해수의 용성 현상 때문에, 용성이라는 것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적도의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6개월 이상, 여러분들 라니냐와 엘니뇨를 비교를 항상 해야 되는데 해수면의 온도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기준하는데 0.5도씨 이상이 낮은 현상으로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 0.5도씨 이상이 높은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를 나타내요. 그래서 라니냐 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여자아이를 뜻하면서 0.5도씨 이상 낮은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라니냐라고 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엘니뇨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특징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소년이나 아기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보통 0.5도씨 이상이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 또는 0.5도씨 이상이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은 엘니뇨. 그 다음에 여자아이면서 0.5도씨 이상 낮은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은 라니냐 현상이다. 꼭 비교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 엘니뇨 현상은 스페인어로 귀여운 소년이나 아기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대 태평양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평년보다 보통 0.5도씨 이상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니뇨가 발생되는 이유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바닷물을 서쪽으로 밀어내는 무역풍이 불지 않거나 불어도 약하게 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니뇨로 인한 피해가 주로 농산물 생산 지역인 태평양 연안국에 집중되어 있어서 농산물 생산이 크게 감축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비교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라니냐는 여자아이 0.5도씨 이상이 낮은 현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면에 엘니뇨 현상은 소년이나 아기 예수라는 뜻인데 0.5도씨 이상이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31번에 보면 열대 태평양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의 온도가 평균보다 0.5도씨 이상이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그래서 핵심은 0.5도씨 이상이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높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그랬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엘니뇨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대기오염 현상에 관련된 국제협약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오존층에 관계되는 거는 꼭 한 번씩 봐줄 필요가 있어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비엔나 협약이 있고 몬트리올 의정서가 있고 런던 회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성비는 헬싱키 소피아 의정서가 있고요. 그리고 온실효과 및 기후변화 협약은 리우 선언이나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교토 의정서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다우나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우나시 현상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풍속, 대기 중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풍속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풍속보다 작아요. 그러면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올라가면서 풍속보다 작으니까 풍속의 영향을 받아서 가스가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우나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나가는 풍속보다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가 어떻게 빠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지책에 보시면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풍속보다 최소 2배 이상 유지를 해라. 그래서 2배 이상이 다우나시 현상을 방지하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째 보시게 되면 다운 드래프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상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굴뚝의 높이 자체가 주위 건물보다 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건물을 넘지 못하고 건물 뒤쪽에 가서 말려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운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운 드래프트를 여러분들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건물의 높이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굴뚝의 높이를 주위 건물보다 높게 유지하면 되죠. 자, 얼마나 높게 유지를 하느냐면 2.5배 이상 높게 유지하게 되면 다운 드래프트 현상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대기 개론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대기오염 파트 중에서 방지 기술, 다시 말해서 유해가스와 유해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저하고 약속했던 복습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복습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서히 수업에 대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복습을 아직 제대로 못하신 분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환경기능사에 대한 우리가 지금 맛배기로 지금 수업을 하고 맛보기 정도로 아직까지 양이 많이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내용 자체가 아직까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반드시 복습을 하셔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내용이 축적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는 무조건 그날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는 그날 여러분들이 해주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모르게 실력이 하나씩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꼭 복습을 할 거라고 제가 믿고 있을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